그래 과세표준이라는 것부터 바로 진도 나가봅시다. 이 과세표준은 모든 세법에서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세법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이 틀리겠죠. 그럼 이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세법마다의 세율을 부과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건 10%, 수출하는 건 0%다라고 우리 앞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럼 10%나 0%를 곱할 대상 금액이 과세표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표현 중에서 공급가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제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이 공급가액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세율이라는 표현은 10%나 0%니까 뭔지 알겠죠? 그리고 세율이라는 세액, 그리고 공급대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가액을 줄 때가 있고 공급대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공급대가를 주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니까 우리가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고, 자, 예를 들면 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율이 10%라고 했을 때 10%의 세율을 하면 세액은 10만 원이 되겠죠. 그럼 공급 대가는 11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100만 원은 부가가치세 별도, 110만 원은 부가가치세 포함.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표현할 때에 공급가액이다, 공급대가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과세표준을 설명할 때 이 과세표준이라는 건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라 그랬죠. 그럼 세율 10%를 부과해서 세액 10만 원을 산출한 대상 금액은 100만 원이었죠. 그죠? 여기에 세율 부과해서 세액 10만 원을 산출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인 거예요. 근데 이 과세표준의 공급가액이라고 말하는 건 일반과세자 이야기고,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하는 것마저도 힘든 사업자들이에요. 비사업자들은 많이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과자 한 봉지가 500원이야. 그럼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겠죠? 그럼 부가세 별도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지금 우리도 힘들죠? 그러니까 구멍가게 할머니나 이런 분들한테 말하면 뭔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는 게 힘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가지고 과세표준으로 삼아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 간이과세자 이야기고, 일반과세자는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 써야 되는 자리에 공급가액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공급가액에는 과세표준 10%나 0%를 곱할 금액을 써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매매처조표에 쓸 금액을 지금 신고할 금액을 지금 보려고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받고 팔면 우리가 받는 그 돈이에요. 그 돈의 10%를 받아서 세무서에 내라 이런 말 했었죠. 그럼 그게 대가인데, 우리가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받거나 그러는 경우는 세법은 무조건 시가를 따질 거예요. 우리가 얼마의 금액에 싸게 잘 샀는지 비싸게 잘못 샀는지 세법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세법은 시가를 쓸 거예요.
우리가 장부에 회계상 장부에 쓸 때는 내 장부에 얼마에 사왔는지 써두고 얼마에 팔았는지 써두고 그러겠죠. 그거는 회계 이야기고, 그래서 회계는 취득원가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세법에는 그런 표현 없어요. 세법은 그냥 금액을 주고받았으면 그 대가, 그걸 모르거나 아니면 좀 부당한 느낌이 들어 특수관계자고 한다면 그냥 시가를 가지고 무조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 과세표준은, 자, 우리 전 시간에 수입을 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했죠. 모든 세금에 다 곱하기 10% 할 거라고. 원래 부가가치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안 적혀있구나. 부가가치세법은 사람들이 부가세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원래 부가가치세법이라고 따로 표현하셔야 되고, 그냥 부가세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혼자서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고 뭔가를 내가 지출하거나 세금을 내야 그게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품 가방이나 명품 구두를 사야지 개별 소비세를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그걸 안 사는 사람한테는 개별 소비세만 단독적으로 나한테 날라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중에 교육에 큰 뜻이 있어서 교육세를 내고 싶어도 교육세를 못 내요. 그럼 교육세 많이 내고 싶으면 술 많이 마시면 돼요. 술값에는 교육세가 붙어 있거든. 그런 식으로 이런 본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걸 부가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부가세들은 부가가치세가 이 세금에도 같이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건 이 세금들까지 다 더한 금액에 곱하기 10%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전부 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니까 부가세들은 따로 별도의 세금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가적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명품 가방 100만 원짜리 샀어요. 개별 소비세가 120만 원, 아니 20만 원 붙는 거야. 그러면 120만 원이죠. 그럼 그 120만 원의 10%인 12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될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표현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 바로 앞에 말한 것처럼 공급가액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 우리 법인사업자는 당연히 일반 과세자죠. 간이과세 적용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공급 대가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자,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을 볼게요. 자,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은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데 그게 금액을 얼마 써서 발행해 줄 거냐 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줄 건데 물건 팔면서, 그럼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제가 공급 시기 할 때 이야기 비슷하게 했었는데,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 판매로 우리가 물건을 팔면 공급 시기가 인도 시점 한 번이라 그랬죠. 그때 3,6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한 번 발행해 줄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단기 할부 판매는 혹은 외상이나 현금 주고받는 경우에는 총과액을 쓰는데, 장기 할부 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거는 우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라고 적혀 있는 것, 계약서에 이번에 얼마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의 세금 계산서만 발행해 준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3,600만 원짜리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10개월 할부, 36개월 할부 왔대. 그럼 36개월 할부를 하면 36번이 공급식인데 세금 계산서도 매번 100만 원 받기로 했으니까 100만 원씩만 발행해 준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가의 각 부분이 월 할부금 100만 원씩이면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건데, 10개월 할부인 경우는 받기로 한 건 360이지만 3,600만 원짜리를 한 번에 발행해 준다. 그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외화로 받는 경우에 보면, 자, 외화의 경우에는 원칙은 외화 거래의 수출이니까 외화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기 때문에 선적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서 쓰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가 선적일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여 환가한 경우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선적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서 환가한 경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가 안 하면 미리 계약금 얼마 받았던 돈 전부 다 받았던 다 상관없이 선적일 기준 환율이에요. 근데 그걸 원화로 환가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환가한 금액. 그럼 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 환율이 아니고 대고객 외국한 매입률이겠죠. 우리 여러분들 외국 놀러 가실 때에 은행 가서 환전하면 기준 환율에서 은행이 우리한테 외화를 사는 금액이 있고 우리한테 파는 금액이 있잖아요. 대고객 외국한 매도율 매입률 적혀 있죠. 그럼 기준 환율보다 싸게 자기들이 사고 기준 환율보다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환율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들 수수료를 붙여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환가 금액이라는 것 그때 환가해 버렸으니까 그 금액이 이게 되겠죠. 그럼 우리 외화로 하는 경우에는 선적일 기준 환율로 하는 이유가 자 우리 공급 시기 할 때 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 시기다라고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그럼 공급 시기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기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할 때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우리는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줘야 되니까 그 금액을 공급 시기인 선적일 기준 환율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선적일 기준 환율 쓰는지 알겠죠? 이날 신고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 전에 돈을 받아서 환가를 하면 그 부분만 환가하는 금액. 그럼 환가 안 한 부분도 있겠죠? 아니면 아직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다 선적일 기준 환율에서 합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이론상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하시고 우리 회계 1급 시험에서는 선적일 기준 환율이다라고만 기억하셔도 우리 회계 1급 매입 매출증표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 다음 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및 공제하지 않는 것 적혀 있는데 자, 이건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서 기억하시는 분은 100점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상패 준대요. 100점 맞으면 시험에. 근데 그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진작에 볼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시험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건데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에 연불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에 얘를 연불 이자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한테 뭔가 물건을 사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달래. 그럼 그 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할부 대금 이자가. 그런데 우리는 이자 금융은 원래 원칙적으로 면세고 그럼 물건 판 건 과세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 들어오면. 하지만 그 이자는 미비한 일부겠죠. 우리가 100개월 할부하고 뭐 이런 짓 안 하는 이상은 이자는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다 발행해라. 이자까지 포함된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대가의 일부로 받는 돈들 그리고 앞에 제가 이 부가세라고 말하는 이 세금들은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우리 상식선에서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부가가치세에 또 10%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또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 반품되거나 하자에서 깎아줬는데 그 금액은 부가가치 줘야 돼요 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 및 멸실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한테 도착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했으면 여러분이 택배시켰는데 여러분한테 도착하기 전에 없어지거나 깨졌어요. 물건값도 안 줄 건데 무슨 과세표준 이야기하고 있어. 그죠? 또 재화나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우리 과세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5번의 계약 등에 의해서 대가 지급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이건 연불이자고 연체이자고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휴대폰 요금은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 요금을 만약에 연체했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연체료에 또 부가가치세가 붙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건 그냥 순수하게 이자죠. 또 반환조건부 포장용기 및 반환보조금. 우리가 술을 납품할 때 술값에는 10%가 붙는데 그 반환조건인 플라스틱 술 박스 있죠. 그 가격까지 과세표준에 집어넣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또 7번에 봉사료. 이 우리 호텔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예를 들어 커피값이 10,000원이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1,000원 붙고 봉사료 2,000원 붙어 있죠. 한마디로 이 봉사료는 정말 종업원한테 가는 봉사료인 거예요. 커피 가격에 봉사료 합쳐가지고 10% 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있고 그럼 11,000원이 되고 봉사료 2,000원에서 13,000원이 커피 가격이 되겠죠. 어디 커피숍이었더라? 봉사료 4,000원 붙는 데도 있더라고. 커피 값의 40%가. 근데 이건 우리 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 나머지 8번 9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자 3번을 보시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혀 있죠. 공제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공제하라는 거예요? 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이야기죠. 공제하지 않는 거니까. 그죠? 이건 저자가 이상하게 적은 게 아니라 세법법전에 이대로 적혀 있어요.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 그럼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게 첫 번째가 대손금 못 받게 된 우리 채권 같은 거 있죠. 2번이 판매장려금, 3번이 하자보증금이에요. 자, 얘는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인데 첫 번째가 대손금, 두 번째가 판매장려금, 세 번째가 하자보증금. 이 세 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둬라 그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나중에 저와 같이 예를 볼 건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000만원에 100만원짜리 물건을 팔면 1,000만원에 100만원이니까 1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서 근데 얘가 부도가 나서 나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 못 받아서 억울한데 이 100만원 세무서에서 달라 그러면 더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거 안 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여러분들이 세무이국 공부하시면 하실 거예요. 시험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 그럼 지금 여기가 과세표준이겠죠. 10% 곱할 대상 금액이니까. 근데 얘를 그럼 못 받게 됐다라고 해서 공제 빼지 말고 얘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보시면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해서 나중에 대손세액 공제라는 걸로 해서 세금만 100만원 빼줄 테니까 돈 못 받았어도 여기에 일단 집어넣어 그 이야기예요. 이게 과세표준에서 공제 빼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넣어두고 못 받아도 넣어두고 나중에 세액공제로 세금 빼줄게 이런 형식의 이야기가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판매장려금하고 하자보증금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가 앞에 관세, 가세 가격, 관세, 기본소비세 이런 모든 세금의 10%를 부과해서 세관장이 돈 달라고 할 거라 그랬죠. 그걸 정리해 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괄호 있는 거 진짜 쓸데없는 내용인데 적어뒀는데 바뀌었어요. 5년이 아니고 10년이에요. 올해부터 10년이라서 얘는 개정됐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는 부분이에요. 5년이 아니고 10년으로 세법이 바뀌었어요. 자, 다음 372페이지로 가서 자, 먼저 거래징수. 자, 거래징수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거래징수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정말 한 번도 없어.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과세사업자는 자기가 물건을 팔면 판매한 금액의 10%를 무조건 거래징수에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날짜 한글 파일 열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 그대로 적혀 있을 거야. 그죠? 그럼 이거 그거예요. 과세사업자라면 내가 물건을 팔고 대가로 받는 그 돈에 10%를 더 얹어서 그 거래할 때 징수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해라는 게 거래징수 의무예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에 팔면 10만 원까지 얹어서 110만 원 받아서 10만 원 세무서에 내는 행동. 그 행동을 거래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금계산서라는 이제 증빙이 있는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TI라고 잘 써요, 사실. 그게 텍스 인보이스 약자로 TI를 많이 쓰는데, 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법전에 적혀있는 유일한 법적 증빙서류예요. 나머지는 적격증빙 형식으로 적혀있고 법에 명시된 증빙은 세금계산서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세금계산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면 이 세금계산서 아래쪽에는 어떤 항목들이 같다라고 쭉 적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물건이 왔는지 몇 개 수량 단가도 적혀 있으니까 송장의 역할을 해요. 물건 이렇게 보냈어요. 돈 받은 사람이 확인하는. 그리고 세금계산서 오른쪽에 보면 청구, 영수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청구서와 영수증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장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기장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나 영세한 그 사업자들은 이 세금계산서를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기장의 의무를 한 것으로 역할을 할 거고, 다른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법적 명시 증빙인데, 이 세금계산서가 효력을 발휘를 하려면 꼭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필요적 기재사항. 이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라도 누락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걸 무서워해야 되는 사람이 물건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야기하면서 이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라고 했죠. 그럼 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된다는 건 효력이 인정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꼭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두 개가 있다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거의 많으실 텐데, 빨간색, 파란색 봤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물건 가격과 부가세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 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는 저를 잡으러 올까요? 여러분을 잡으러 올까요? 여러분, 그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래가 끝났어요. 돈까지 다 주고받았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누가 가지고 있죠? 제가 가지고 있겠죠. 돈 받았으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당연히 저를 잡으러 와야지. 여러분은 세무서에 찾아가는 거는, 연락하는 거는 나 투자한 돈 돌려주세요라고 연락하는 거지. 안 오면 여러분만 손해야. 알아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내야 되는 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걸 우리 일반적으로 빨간색 쓰잖아요. 그래서 공급자가 빨간색이고 공급받는 자가 파란색인 거예요. 그럼 공급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는 등록번호하고 상호 성명을 다 필요로 한데,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공급받는 자는 안 오면 자기만 손해야. 공급받는 자는 자기가 매입세 10% 환급 받으려면 자기가 알아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들고 세무서에 제출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럼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는 등록번호하고 상호하고 성명이 있어야지 만약에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하면 자부를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언제 신고해야 되냐라는 기준되는 날짜가 공급시기인데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작성일자에다가 쓰게 돼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공급가액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세액,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다른 수업 교재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좀 보면 자, 우리 이런 세금 계산서들 본 적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 봤을 때 이렇게 진한색 테두리가 되어 있거나 암령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세금 계산서에. 세금 계산서에 보면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진한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진한색 테두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 그리고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방금 제가 적었던 거잖아요.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그럼 뭐 업종, 업태, 주소 아래 5월 7일 적혀있는 건 공급일자예요. 이런 거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쓰든 안 쓰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진한색 테두리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때 진한색 테두리 있었던 느낌이 조금 기억나시죠? 이제 다음에 볼 때 보면 눈에 띄실 거예요. 원래 안 한 만큼 보인다고. 그때는 얇은 선이었는지 진한 선인지 못 느꼈는데, 그죠? 이제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지금 여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다 적혀 있어야지 되지. 그래야지 된다. 여기가 그래서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가 안 돼 있으면 효력이 인정 안 된다는 거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아무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금 계산서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고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둘 다 세금 계산서예요. 둘 다 세금 계산서인데 과세관청의 업무를 간소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를 이제 강제화 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반 세금 계산서는 종이 세금 계산서, 과거에는 빨간색 파란색 종이에 출력해서 공급자가 출력해서 파란색 세금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한테 줬는데, 지금은 종이를 주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은 이건 우리 이론상 기억해 둘게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공급가액 2억 원 이상. 자, 우리 교재 3억을 2억으로 바꾸세요. 올해 개정됐어요. 2억 원 이상은 얘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주식회사니까 법인일 건데,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안 한 걸로 미래의 여러분들은 가산세를 계산을 하시게 돼요. 그럼 2억 원 미만이
개인 사업자는 아직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법인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받는 건 문제 없어요. 받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2억 이하의 사람한테 물건 사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영세한 사업자를 그렇게 좁을지는 않겠죠. 우리가 발행할 때 전자로만 해야 되는 거고 받는 건 상관없어요. 발행한 상대방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받는 건 종이든 전자든 아무런 구분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제도를 쓰고 있는데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이걸 발행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 전자발급 명세를 전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회사에서 전송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빌 365나 베스트빌 쓰시면 새벽 1시쯤에 자동 전송 걸려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전송 안 해가지고 국세청에 안 보내가지고 가산세를 많이 왔다 보니까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그걸 걸어놨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전송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전송은 원칙적으로 제가 방금 다음날 새벽 1시라 그랬죠? 새벽 1시?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발급 명세를 국세청장한테 전송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증빙 중에 세금계산서 말고 자, 우리 영수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수증은 두 분류로 나눠져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하고 또 단위 영수증하고 일반 영수증, 금전 등록기 영수증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져요. 그럼 그냥 영수증이면 영수증이지 왜 이 두 분류로 나누냐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은 얘네들은 고급 영수증으로 인정을 받아요. 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자,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 해달라 그러면 카드 단말기나 포스 같은 데 찍어서 나오는 종이들 있죠. 그럼 자, 그 체크카드를 결제했던 현금 영수증 받았던 신용카드 결제했던 그 영수증 한 번 정도는 본 적 있으시죠? 그럼 그 영수증에 보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밥을 먹었으면 그 밥집 그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사장님 이름 적혀 있죠. 그죠? 영수증 꺼내보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공급가액하고 세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서 적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면 옛날에 아빈기로 끌던 옛날 시절에는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산속에도 지금 전산망이 다 되죠. 그래서 자, 우리 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할 때에 벤사라는 곳에서 국세청에다가 모든 거래 사실을 전송하는데 그 거래 사실에서 여러분들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보면 그 가게 사장님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을 적어두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는 나니까 그건 정보 따로 필요 없겠죠. 카드 명의 사업자니까. 그리고 카드 결제한 날이 작성일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쓰면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다 얘들이는 기록하도록 해서 영수증인데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고급 영수증으로 승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이 증빙들을 뭐라고 하냐면 적격증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적격증빙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증빙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앞에서는 얘네들은 영수증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무조건 제일 최고되는 법적 증빙이고 세금계산서가 없을 때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간이영수증 구경한 적 있죠? 간이영수증은 공급자 자기 정보는 적어뒀는데 공급받는 자 내가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영수증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얘네들을 무증빙이라고 해요. 부가세법에서는 증빙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부가가치세법이지 증빙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사무실에서 간이용수증 버리면 안 돼요.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비용 처리되는 거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 공제용으로 인정 안 된다 이야기예요.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 공제할 때도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거다. 세금 계산서 아닌데도 공제해 줄게. 이렇게 둘로 나누고 증빙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적격 증빙이다. 하지만 세금 계산서 앞에서는 얘는 찍소리 못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세금 계산서는 왕족이고 얘네들은 귀족인 거예요. 왕족 앞에서는 얘가 찍소리 못하겠죠. 하지만 왕족이 없으면 귀족이 앞에 먼저 나서 있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줬더니 얘가 와서 신용카드로 끌고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물건 판건 한 개인데 증빙 두 개를 발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하고 끝낼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다음 우리 필요한 337페이지로 갑시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세금계산서 언제 발급해 줄 거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인도할 때 넘길 때에 세금계산서랑 같이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은 전자니까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날리도록 승인을 해뒀는데 과거에는 제 회사에서도 물건 보낼 때 종이 세금계산서를 칼로 박스를 찢어냈을 때 안 찢기는 위치에 잘 넣어서 위에 세금계산서 제중해서 동그라미 적어서 보냈어요. 정말 물건을 인도할 때 보냈죠. 넘길 때 같이 함께 택배와 등기와 함께 넘어갔는데 근데 이건 원칙인 거고 후발급 세금계산서 이게 여러분들 회사에서 많이 쓸 거예요. 얘를 회사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월 합계 세금 계산서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1역월이라는 글자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1역월, 1역년 이런 표현들 잘 일상생활 잘 안 쓰죠. 역월, 역년 이런 표현은 뭐냐면 그 달 것만, 그 해 것만 그 이야기예요. 6월 달부터 6월 예를 들어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간 공급했다 하더라도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6월 달 것만 합쳐서 7월 달 것만 합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1역월이라는 게 키워드라는 게 1역월 거를 작성 일자를 말일자로 해서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를 쓰냐면 거래가 빈번한 거래처한테 매번 물건 줄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 좀 비합리적이겠죠. 그러면 지금 5월달이면 5월달 동안 있었던 거 전부 다 합쳐서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면 그 달을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기 때문에 월 초에 거래처가 물건 주고받은 거 개수를 정확하게 서로 주고받은 거 정리하는 거예요. 전달 거 정리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적으로 발급하는 거예요. 그럼 발급하고 나서 다음날까지 전송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후발급 세금계산서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글자가 1역월이에요. 달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달 것만. 다음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물건을 안 넘겼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회사 중에서도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는데 품위서 올릴 때 세금계산서 올려야 되는 곳이 있어요. 있죠? 그럼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결제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몰라.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면 발행해주나요? 그렇죠. 당연히 해줘야죠. 그죠? 그게 선발행 세금계산서예요. 원래 원칙은 돈을 받고 물건을 안 넘겼는데 돈 받고 오면 당연히 발행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약금의 일부를 받거나 아니면 7일 이내 대가를 받거나 혹은
약정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돈을 받는다면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발행했는데 얘가 연락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걔한테 연락해서 다음 달로 넘어가니까 구매할지 안 할지 결정 안 났으면 일단 계약의 해제를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날리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해서 날려버리면. 그럼 자기들도 일단 금액 품위는 올렸으니까 구매한다고 할 때 그때 다시 발행해 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은 전자를 쓰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이건 사실 우리 시험보다는 여러분 실무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는데, 378페이지에 자, 우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줄까요?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주면 세무서는 폐지 창고가 될 거예요. 그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계산서 서로 나눠 가진 걸 다 받으면 안 되겠죠? 이 종이세금계산서는 그 발행하거나 받은 사업자가 5년간 그 세금계산서를 보존을 하고, 그리고 빨간색만 모아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파란색만 모아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뭔가 내용 확인이 잘 안 맞고 좀 미심쩍으면 세금계산서 주세요라고 하면 5년까지는 그걸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5년 안에 나온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럼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고 구세청에 전자발급명세를 보낸다라고 했죠. 그럼 그 거래 내용하고 세금계산서 내용까지 전부 다가 구세청 서버에 다 들어가요. 그럼 굳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안 줘도 되겠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안 해도 돼요. 이것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엄청 빨리 활성화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전자세금계산서 무조건 발행해야 되는 사업자인데 상대방이 나한테 종이를 주면 걔 때문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야 되니까 싫은 거야. 근데 물건 사는 곳이나 이런 데가 좀 큰 곳이겠죠. 그래서 그냥 전화할 때, 이런 좀 경우 없는 표현이지만, 종이세금계산서 왔는데 찢을게요, 전자로 주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려요. 그러면 매입자는 컴퓨터도 없는데 또 세무사무실 부탁해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좀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저와 같이 383페이지. 자, 매입세 공제. 이제 공제라는 건 빼준다의 개념을 가지자라고 했죠.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는 건 재화 용역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적혀 있죠. 얘가 뭐냐면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매입세액이라는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과세거래잖아.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럼 과세거래에서 우리 과세사업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이걸 저렴한 저표현대로 하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물건 사온 세액을 공제해준다. 또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사용되었거나 사용돼. 이 말은 물건을 샀는데 그걸 썼던 안 썼던 일단 매입세액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매출세액 창출하는데 쓰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 써도 매입세액 공제는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있죠? 세법법전에 매입세액 공제받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사업자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20일 이내 하거나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0일 이내 하면 해준다는 참고로 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385페이지부터 자, 얘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걸 불공제라고 표현을 해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럼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에요.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과세 사업에 쓰는 게 아니잖아. 그죠? 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것도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건 1000cc 초과 승용차나 아니면 8인승 이하 승합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cc 이하는 경차라고 해서 개별 소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1000cc 초과하는 거는 구입하는 것, 그 차를 사는 것도 공제받지 말고, 그 차가 고장나서 수리하거나 기름 넣을 때 부가가치세도 공제 안 해주고, 그리고 렌트카 회사에서 그 차를 빌리는 것도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유선 공사 하시는 분이나 인터넷 기사분들 있죠? 경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분들 좁은 골목 잘 들어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차에 들어가는 유지비, 수리비, 기름값 이거의 10%가 부가가치세인데 그걸 공제 받냐 안 받냐가 여기에 딸려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제 받는 게 훨씬 이득이죠. 열 대면 한 대를 더 돌릴 수 있는 돈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리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제가 전에 우리 간주 공급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접대를 한다고 해서 매출 수익이 창출될 거라는 믿음은 단 1도 없다. 부가세법은. 또 면세 사업 등 관련 지출, 그리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는 면세 저하이기 때문에 토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취득시 부대 비용으로 들어간 매입세액은 이 토지 팔 때 부가가치세를 못 받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건 부가가치세를 줬지만 공제를 못 받는다, 받지 말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에 간주 공급할 때 전제 조건이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선 사업하고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주면 개인적 공급,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안 됐으면은 자가 공급, 접대비 이런 데 쓰면은 사업상 증여, 면세 사업 등 관련해서 쓰게 되면 면세 사업 전용, 자가 공급 이런 식으로 다 걸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살 때부터 매입세 공제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불공개 사유고 우리한테는 실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 하다 보면 계속 사실 일부러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다 보면 창이 뜨니까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이제 우리 실기 부분만 펼쳐놓고 저하고 같이 쉬었다가 매일 매출 정표라는 걸 볼 거예요. 자, 우리 교재 452페이지 452페이지. 그리고 우리 쉬는 시간 동안 컴퓨터를 켜시면서 컴퓨터 회사는 1114번 다음 전자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1114번 다음 전자로. 쉬는 시간 동안 컴퓨터 아직 안 켜지신 분은 컴퓨터를 켜주세요. 자, 쉬었답시다.